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차병원 산부인과 김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만의 비약물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연자로는 분당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김주현 교수님 모셨고, 토론자로는 분당서울대학교 산부인과 김슬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김주현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비만의 비약물적인 치료입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비만의 약물적 치료가 있고 비만의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이것도 모두 비만의 비약물적 치료를 도와주는 형태여서요. 비만의 비약물적 치료에 대한 처방을 하시고 또 모니터링을 하시고 확인을 하는 것은 체중 조절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관리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비만은 이제 에너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 모델로 보통은 설명을 많이 하죠. 들어오는 칼로리와 나가는 칼로리가 같으면 이제 체중은 유지가 되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당연히 살이 빠지지 않냐. 근데 이 모델은 이제까지 실패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들어가고 나오는 칼로리는 서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게 먹어도 빠지지만 나중에 적게 먹으면 소비되는 칼로리도 줄어듭니다. 이거를 이제 대사적인 적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생기니까 나중에는 작게 먹어도 안 빠집니다. 그러면 환자는 이제 제가 요즘 좀 의지가 약한가 봐요. 그렇게 생각하고 의사들도 같이 그 말을 합니다. 의지가 좀 약해졌네요. 사실은 똑같이 적게 먹는데 이제 안 빠지게 그 소비되는 칼로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이제 칼로리가 들어오고 나오는 게 서로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빠지게 만드는 모형이 돼서 결국은 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는 살이 안 빠질 때는 환자를 블레임하는 것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는 사실은 효과가 없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조금 더 현명하게 이제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 소비되는 에너지를 조금 더 보면 섭취되는 에너지는 100% 이제 먹는 음식입니다. 소비되는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초대사량입니다.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가만히 이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끊임없이 소비되는 에너지고, 이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전체 소비 칼로리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이 빠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운동은 물론 건강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운동은 살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운동은 소비 칼로리의 20에서 30%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작은 부분을 차지해서 운동으로는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기초대사량을 좌우를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고 아직까지 이거가 전체적으로 해명이 되지는 않았는데, 확실한 거는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은 떨어지고요. 근육이 감소되면 떨어지고, 이것도 분명히 유전적인 것도 있을 거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체온에 따라서도 기초대사량이 바뀝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에 따라서도 기초대사량이 바뀌는데, 약간 이제 먹었을 때 기초대사량을 조금 올릴 수 있는 것은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기초대사량이 적게 먹게 되면, 어떤 특정 칼로리야로 적게 먹게 되면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기초대사량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적게 먹어도 나중에는 빠지지 않는 원인이 되는 거죠. 평균적으로 여자의 기초대사량은 이제 1400, 남자는 1800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키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나이라든지 근육량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비기스트 루저 스터디는 생각보다 재밌는 스터디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TV쇼였습니다. 비기스트 루저라는 이제 쇼가 있고, 고도 비만, 뭐 150, 160, 미국은 적어도 150은 넘어야 비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50kg, 160kg 또는 200kg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의사도 붙이고 영양사도 붙이고 그다음에 운동 처방사도 붙여서 이 사람들을 고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먹게 하고 운동을 이제 하게 하고 이래서 3개월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뺀 사람을 이제 상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사람의 이제 비만이란 거의 특성을 모르고 이렇게 이제 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의지의 문제가 가장 크다라는 거를 암시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체중은 의지를 넘어선 생리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비기스트 로저는 그 이후로는 시즌 한 20편까지는 나왔었다가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탈퇴가 된 그 TV 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기스트 로저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비기스트 루저에서 이제 제일 많이 뺐던 사람이 거의 보통 150 정도 되는 사람이 한 80kg까지 뺐으니까 자기 몸무게의 반을 뺐던 거죠. 그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좀 추적 관찰을 했던 거고 이 부분을 루앙와이를 했던 그러니까 바리아트릭 서저리를 했던 사람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연구가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비기스트 루저 팀과 루앙와이 가스트릭 밴딩을 했던 그 수술팀 간에 프리팻 매스는 이제 비기스트 루저 팀에서 좀 덜 빠졌습니다. 운동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비기스트 루저 팀은 사실은 근육은 덜 빠지고 지방 감소는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아래쪽 그래프에 보면 메타볼릭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감소된 기초 대사량을 말합니다. 기초 대사량 감소는 비기스트 루저 팀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근육도 적게 빠지고 지방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대사량은 엄청 떨어졌던 거죠. 루앙와이 가스트릭보다는 훨씬 더 많이 떨어졌고 이제 대사적 적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비기스트 루저 팀이 더 컸고 생각보다 루앙와이 가스트릭 밴드 서저리를 받았던 사람은 대사적인 적응 상태가 그렇게 큰 임밸런스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렙틴의 농도를 체크를 해봤었을 때도 비기스트 루저 팀이 훨씬 렙틴 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렙틴 농도는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렙틴이 많이 떨어져 있게 되면 또 공복감에 대응하는 이런 이제 호르몬들의 밸런스도 같이 깨지는 걸로 나오는데 렙틴 농도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서 생리적으로는 바리아트릭 서저리를 한 경우는 이제 근육 감소가 조금 더 많지만 그래도 이제 대사적인 적응 면에서는 그렇게 밸런스가 깨지지는 않았고 반대로 노력으로 억지로 운동을 하고 적게 먹었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근육 감소는 적었지만 대사적인 적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기초 대사량 감소가 계속 컸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기스트 루저 팀에 대해서 이제 6년 뒤에 연구를 또 불러서 했던 게 있었어요. 30주 뒤에 한번 봤던 게 있었고 한 2년 지나서 봤던 거죠. 그리고 6년 지나서 봤었을 때 비기스트 루저에서 1등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은 6년 뒤에는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더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더 는 상태가 됐던 상태가 많았고요. 그래서 30주 때보다는 6년 때는 보면 체중은 늘었는데 팻프리 매스, 근육량은 거의 비슷했고 팻매스가 대부분 많이 늘었었습니다. 6년 동안에 그래서 체중이 확 늘었는데 근육은 비슷하고 지방이 많이 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기초대사량은 6년 지나고 난 뒤에는 더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이제 이 비기스트 루저 게임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하루 1000칼로리 이하로 굉장히 초저열량을 했었거든요. 1000칼로리 이하로 먹어도 안 죽을 수 있게 기초대사량이 많이 떨어졌는데 6년 지나서는 몸무게는 이전처럼 늘었는데 기초대사량은 똑같은 거죠. 이전보다 적게 먹었는데 많이 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기초대사량은 6년이 지나도 떨어진 게 별로 이제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떨어졌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라서 체중 조절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 여정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렐린 농도는 늘 높았어요.
남들보다 2배 이상 늘 배가 고픈 상태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렐린 농도는 이것도 이제 표에는 안 나왔지만 6년 지나서는 항상 그렐린 농도는 올라가 있고 기초 대사량은 떨어지고 체중이 느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던 겁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그냥 이제 비약물 치료, 그러니까 식사 조절을 해라, 그리고 운동을 해라 이렇게 해서 빼는 정도가 보통은 5kg 정도거든요. 이 사람들은 거의 8, 90kg를 뺐기 때문에 초인적으로 뺐던 건데 이런 사람들마저도 보면 기초 대사량은 빠졌던 게 별로 변화가 없고 이제 늘 배고픈 호르몬들은 올라가 있어서 체중을 늘게 만드는 그런 위주적으로 갔던 게 굉장히 사실은 좀 이 체중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됐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 로앙와의 가스트릭 서저리를 했었던 경우는 생각보다는 이제 대사적인 적응도가 많이 떨어지지를 않아서 기초 대사량의 변화가 약간은 있었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에너지의 밸런스로 봤던 체중 조절에 대한 게 1970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위장관 호르몬이 이제 많이 연구가 되면서 GLP-1이라든지 글루카곤, 그렐린 뭐 이런 이제 위장 호르몬들에 대한 여러 연구들로 위장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진 게 이 병이다라고 되어 있고 최근은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인지기능, 커그니션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지방세포 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분화 또는 갑상선이라든지 다른 호르몬들의 밸런스가 통체적으로 깨진 게 비만이다라는 걸로 요즘은 많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만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살을 빼려고 할 때는 이런 생리적인 게 살을 못 빼게 막는 기초 대사량이 계속 떨어지고 배고픈 게 늘 남들보다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을 못 빼게 만드는 게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브레인 디지즈라고 요즘은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을 조절하는 큰 영역이 브레인인데 이 비만을 이제 식욕을 조절하는 중추에서 체중을 컨트롤하는 것은 크게 3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인 이제 배고픔이죠. 호메오스타틱 헝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못 먹고 이렇게 되면은 위장관에서 배고픈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고 췌장에서도 여러 호르몬들이 나오고 지방 조직의 호르몬과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호메오스타틱하게 헝거 시스템이 작용을 합니다. 이 경우는 그런데 이것만 작용을 하면 절대 살이 찌지는 않죠. 피드백이 잘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거기에다가 같이 이제 이 식욕에 영향을 주는 게 메조림빅 리워드 시스템입니다. 보상작용이죠. 도파민과 오피오이드가 같이 들어가 있는 보상작용이고 이런 것들은 또 우리의 메모리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스타벅스 갔었을 때 먹었던 그 맛있는 것들이 생각이 나면 배가 불러도 이제 그 작용들을 스타벅스를 딱 보게 되면 이 메조림빅 리워드 시스템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걸 이제 먹게 되는 리워드 시스템으로 먹게 되는 부분이 큰 거죠. 이 리워드 시스템을 조절하는 유일한 과정은 프론탈 로브입니다. 우리의 이제 전두엽이죠. 전두엽의 이제 executive 펑션이 적어도 이런 리워드 시스템이 작용할 때 생길 수 있는 폭식을 조금 막아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비만이 되면 이 세 군데가 다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메오스타시스도 약간 깨진 상태가 됩니다. 비만이 되면 늘 이제 베이직하게 인슐린 레벨이 올라가 있고요. 렙틴 레벨이 올라가 있습니다. 인슐린 리지스턴스와 렙틴 리지스턴스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 자체가 이제 사실은 살을 찌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호메오스타시스에서도 이런 이제 그 비만이 되게 되면 이런 호메오스타시스가 깨지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헤도닉 리워드 시스템도 비만이 되는 자체가 이 리워드에 대해서 더 취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예전에는 그냥 배가 부르면 넘어갔을 아이스크림 집도 비만이 되게 되면 이 리워드 시스템이 약간 에러가 생기면서 이제 그거를 잘 못 참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감정적인 것과도 같이 연결이 돼서 이제 헤도닉 시스템이 훨씬 호메오스타시스를 넘어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감정적으로 먹는 폭식 같은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유일하게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메오스타시스가 깨지게 되고 이제 헤도닉 리워드 시스템이 올라가게 돼서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을 할 때는 이제 이 호메오스타시스도 깨지고 헤도닉 리워드 시스템은 더 이제 크게 작용을 해서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냄새 같은 것들도 이제 냄새만 맡으면 배고픔이 2배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걸 유일하게 이제 조절을 해주는 시스템이 우리 브레인에 이제 컨트롤을 해주는 이그제큐티브 펑션입니다. 그래서 전두엽 이 기능이 그나마 이제 좀 잘 갖추어져야 이런 무드라든지 또는 이제 앵자이어티라든지 또는 감정이라든지 뭐 여러 기억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작용되는 리워드 시스템을 막아줄 수 있는데 비만 자체는 이 코그니티브 펑션도 떨어지는 것으로 사실은 나옵니다. 그래서 집중력 기능도 약간 떨어지고 executive 펑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식욕을 조절하는 3가지 호메오스타틱 펑션과 리워드 시스템과 심지어는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커그니티브 펑션까지 약간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그게 컨트롤이 되는 게 쉽지 않아지는 그래서 비만에서는 브레인에서도 같이 문제가 생기고 생리적으로도 살을 한번 빼게 되면 살이 찌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생리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만이 되었을 때 살을 빼는 거는 더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모든 게 이 체중을 빼는 거를 막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사실은 좌절스럽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뺄 때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로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생리적인 게 너무 강하고 이걸 조절하는 브레인 시스템마저 같이 에러가 생기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로 보통은 실패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돼야지 나중에 이제 유지를 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로 관리가 돼야지 그 다음에 다른 약물 치료라든지 바리아트릭 서저리를 하고 난 뒤에도 그걸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끌고 가야 되는 게 라이프 스타일이고 라이프 스타일에서 가장 핵심은 사실은 식사 처방이 되겠습니다.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을 빼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비만의 비약물적인 치료라고 한다면 그거의 가장 핵심은 식이 처방이 됩니다. 그래서 식이를 어떤 식으로 처방할 건지는 이제 우리가 약물 처방하는 것처럼 용법과 기간과 그 다음에 단계를 설정을 해서 처방을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여러 이제 메타 연구에서 봤던 건데 효과적인 다이어트가 있을까요? 결론은 별로 없습니다. 다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떨어지지만 다이어트가 끝난 그 순간부터는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게 피지올로지입니다. 그래도 그거를 가장 이제 비슷하게 만들고 유지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몇 가지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어서 그걸 위주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다이어트만으로는 보통은 한 3kg에서 5kg 정도 빠지고요. 약물을 쓰게 되면 7kg에서 한 10kg 정도가 빠지게 됩니다. 수술은 15에서 20, 보통은 이제 많이 빠지면 한 40kg까지도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이어트도 종류마다 조금 달라서 운동만으로는 거의 이제 여기 보면 체중이 빠지지는 않지만 이제 운동에다가 식이요법을 같이 하게 되면 5, 6kg 정도는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을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8kg, 10kg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밀 리플레이스먼트라게 있습니다. 한 끼를 대체하는 건데 요거는 하게 되면 이제 칼로리를 컨트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약을 쓰는 것처럼 요것도 비슷하게 빠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초저열량식이 있습니다. 초저열량은 보통 기초대사량 이하로 아주 적게 먹는 걸 말합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 먹는 거죠. 하루 이제 보통은 800칼로리 이하인데요. 600에서 800 정도를 처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요거는 한 18kg에서 20kg까지 빠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끝내면 다시 원래대로 이제 올라간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뭐가 됐든 하면 효과는 있고 방법에 따라서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끝내면 원래대로 간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안 가도록 처음부터 환자가 왔었을 때 이제 식이 처방을 해주고
단기적인 요법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처방은 어떻게 할 거냐?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이제 먹는 양입니다. 칼로리를 무시를 할 수는 없어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적게 먹어야 빠지기 때문에 얼마나 먹을 건지를 처방을 해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비만 교과서에 나오는 것은 저칼로리입니다. 남자는 1200, 1500, 여자는 1200. 하루에 보통 2000칼로리 먹으니까 한 끼 정도를 빼는 정도의 식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적 칼로리는 하루 800 이하로 먹는 거고요. 하루 한 끼를 먹는 걸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전체적으로 얼마나 먹을 거냐를 계산을 해주고 두 번째는 어떻게 먹을 거냐를 보게 됩니다. 이제 먹는 칼로리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칼로리에 영향을 주는 거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단백질은 절대로 줄여서는 안 됩니다. 단백질 자체가 줄게 되면 이제 먹는 칼로리 결핍이 오게 되면 이제 몸에서는 칼로리가 부족해지니까 근육에서 이제 에너지를 빼서 또 에너지를 보충하게 되고 이렇게 근감소를 일으키게 되면 안 그래도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데 그걸 더 악화를 시키게 돼서 단백질은 절대 빼면 안 되고 그러면 남은 거는 탄수화물을 줄일 거냐 지방을 줄일 거냐에 따라서 저지방식이 되냐 또는 저탄수화물식이 될 거냐를 처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언제 먹을 거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도 똑같은 한 끼를 먹는 것도 아침에 먹는 것과 저녁에 먹는 거는 이게 이제 몸에서의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먹을 거냐를 처방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음식의 처방에는 얼마나 먹을 거냐, 어떻게 먹을 거냐, 그리고 언제 먹게 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근거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과서에는 이제 저칼로리로 나오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초저칼로리 처방을 이게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초저칼로리는 입원을 해라 라고 하고 의사의 철저한 감시하에 이제 처방을 할 수 안전하게 처방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요 초저칼로리를 처방을 하게 되면 용료가 더 빨리 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게 이제 답이었었는데요. 최근은 고단백으로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아주 줄인 이제 보통 요걸 케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초저열량으로 처방을 했다가 저열량 그다음에 정상 식사로 이렇게 돌아가는 군으로 유럽에서 이런 이제 식이 처방으로 연구를 많이 했고요. 여기에서 보면 비교적 안전하게 뺄 수 있다라고 나오고 생각보다 단백질 함량을 높이면 근육 감소도 덜하더라라는 게 나와서 초적 칼로리는 최근은 비교적 이제 안전하게 처방할 수 있는 것으로 근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초적 칼로리를 언제까지 평생은 못하기 때문에요. 보통은 단기간 체중 감량 시기를 딱 정하고 보통은 체중 감량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목표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이제 한 10kg 정도를 목표로 하자라고 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단기간으로 쓸 수 있는 초적 칼로리 처방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지만 장기전으로는 가기가 어려운 거고 초적 칼로리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기초대사량 저하를 막을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단백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안전하게 그래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초반의 처방으로 해보실 수가 있어서 초적 칼로리로 초반에 빨리 빼줘야 환자들이 이제 어드히어런스도 좋고 만족도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좀 땡이 아까워서라도 유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는 초적 칼로리로 많이 처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초적 칼로리를 가지고 했던 중요한 연구가 다이렉트 연구인데요. 이거는 영국에서 이제 시행을 했던 연구고요. 하루 세 끼를 포로만 먹였어요. 다이어트 포로 된 거. 3개월을 이걸로만 먹이다가 이제 그걸 우아하게 토탈 다이어트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끼씩 이제 음식으로 돌아왔다가 한 음식으로 돌아오면 다시 또 살이 찌죠. 그러면 또 이제 4kg 늘면 다시
토탈 다이어트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는 거예요. 요걸로 이제 2년까지를 했고요. 여기에 참여했던 연구자 중에 초저열량식에 했던 사람은 평균 15kg가 빠졌습니다. 이 연구는 핵심은 당뇨에 관해였습니다. 당뇨 관해를 일으키는 것과 체중을 보는 두 가지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잡았었는데 당뇨 관해를 50%에서 일으킨 걸로 나옵니다. 15kg 정도 빠지면 당뇨 관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리버서블하다라는 것도 보여줬었고 초적 칼로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보여줬던 굉장히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이 다이어트4를 만들었던 팀은 이걸로 이제 보험 수가까지 사실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적 칼로리, 보통은 저칼로리로 하루 한 끼 정도를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처음에 체중을 빼는 첫 2달 정도라도 초적 칼로리로 하루 한 끼 정도로 먹어라라고 이제 처방을 해주는 게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고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신 단백질 함량을 조금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보통은 이제 한 끼 정도는 식사로 양을 반으로 줄이도록 하고요. 저녁 한 끼는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걸로 대신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충 이제 800칼로리에 맞춰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초저 칼로리 처방을 초기에 한 2달 정도는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먹으라는 거에 대한 처방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을 줄일 수는 없어서 지방을 줄이느냐에 따라서 로우팻 다이어트가 되고 탄수화물 줄이는 정도에 따라서 저탄수화물 또는 아주 극단적으로 되면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됩니다. 저지방식부터 알려보겠습니다. 저지방식은 예전에 오르니시 다이어트라고 해서 닥터 오르니시라는 분이 이제 저지방식을 주장하면서 많이 이제 알려졌고 이거는 아직까지도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야채 위주로 좀 많이 먹고 보통은 먹는 단백질은 지방이 함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그렇게 강화하지는 않고요. 이제 콩 종류라든지 홀그레인 이런 걸로 대신하고 지방을 거의 줄이는 걸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면 먹는 음식으로 하게 되면 단백질 함량도 조금 줄어들고 대신 지방도 조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저지방식은 생각보다 유지하는 게 어렵고 체중이 많이 빠지지는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 저지방식도 하게 되면은 이제 체중은 빠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당뇨 예방 프로그램으로 예전에 이제 메토민과 라이프 스타일을 비교를 했던, 공복혈당 장애에서 비교를 했던 이런 이제 다이아베티스 프리벤션 프로그램에서 사용했던 이 방법은 저지방식이었습니다. 이 저지방식으로 적어도 6kg에서 8kg 정도 체중을 빼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이거는 지금까지도 당뇨 예방으로 에비던스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DPP, 다이아베티스 프리벤션 프로그램의 핵심이 이제 지방을 잘 알자라고 하는 거라서 저지방식을 핵심으로 보고 있는 처방입니다. 이게 보통은 영양사 처방을 할 때도 표준으로 쓰는 방법인데 이걸로 해서 이제 잘 빼고 유지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이게 그래서 지방이 죄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지방은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살이 쪘거든요. 오히려 그게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찐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그 저탄수화물식이고 이거의 첫 선봉자는 닥터 에킨스입니다. 그래서 에킨스 다이어트로 소위 불리는 로우캅 다이어트가 이제 유행을 했었고 로우캅 다이어트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하루 50g 이하로 만들면 몸에 탄수화물을 거의 섭지 않는 반응이 생겨서 케토시스가 생깁니다. 그걸 이제 케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하고 하루 100g 정도, 밥 한 그릇 정도 먹는 거죠. 하루에. 그 정도면 이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되겠습니다.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보통 처음에는 이제 간질 환자들한테서 그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켰더니 간질 비율이 줄어들었다. 인트랙터블한 이제 필립치가 있는 소아들한테서 처음에 썼다가 이걸 쓴 경우에 살도 많이 빠지더라 라는 게 되면서 이제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당뇨 환자에서도 쓸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 중이고요. 2019년 이탈리아 내분비 내과에서는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단기간
2형 당뇨에서는 당뇨 예방 효과도 있다라고 이제 사실은 권고를 하는 정도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1형 당뇨에서는 이 케토제닉을 쓸 수는 없습니다만은 2형 당뇨에서는 조심스럽게 이제 한번 써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체중 빠지는 효과도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의 오리지널은 햇이 90%인데 그렇게는 먹을 수가 없는 상태고 햇이 이미 들어가는 순간부터 칼로리가 오버가 되기 때문에 케토제닉 다이어트 중에서는 보통 모디파이드 케토제닉 다이어트, 그러니까 프로틴을 30%로 만들고 지방은 조금 더 줄이고 이제 탄수화물을 좀 조절하는 그런 이제 모디파이드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체중 조절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했던 연구 중에 하나고요. 베리 로칼로리 케토제닉 다이어트, 소위 말해 PNK 메소드라고 하는 PNK 그룹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이런 이제 단계적인 방법으로 스텝 1부터 5까지 있는데 이 단계적인 방법으로 PNK 메소드를 써서 사람들한테 이제 체중을 빼주게 했더니 평균 18kg에서 20kg 빠졌고 이게 비교적 1년 지난 뒤에도 물론 약간은 늘었지만 15kg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됐더라라는 게 논문으로 나와서 이 연구도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처음 스텝 1은 스텝 1부터 3까지는 초저열량으로 일단은 칼로리를 확 줄이고요. 단백질은 이상 체중당 1g, 보통은 0.8g을 쓰는데 이상 체중당 1g을 쓰고 지방, 탄수화물은 거의 적게, 그리고 야채 조금 넣어서 스텝 1부터 3까지는 단백질로 조금 보충을 하다가 스텝 4부터는 이제 약간씩 이제 음식으로 바꾸게 되고 메인터넌스는 저지방식으로 저칼로리식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스텝 1부터 3까지를 보통은 3개월 정도 기간으로 잡고 이제 썼고 이 PNK 메소드를 했었을 때 생각보다 근육 감소, 체중은 평균 한 20kg 정도 빠졌고요. 생각보다 이제 케토시스가 일어났던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근육 감소가 생각보다 적었다라는 게 있어서 이것도 에비던스가 있는 베리로 칼로리 다이어트 중에 몇 개 안 되는 체중 조절로 효과가 있는 다이어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했었을 때 평균적으로는 이제 조금 더 다른 곳보다는 많이 떨어지게 됐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케토제닉 다이어트만큼 극단은 아니지만 지중해 식단이라고 하는 거는 야채 위주, 그 다음에 생선, 뭐 피시, 씨푸드 정도고 거기에 올리브 오일을 넣고 이제 가급적이면 고기류는 제일 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곡물 요런 걸 약간 곁들인 게 이제 약간 더 탄수화물의 건강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중해 식단이고 이 지중해 식단은 했었을 때 체중 빠지는 속도가 더 탄수화물과 비슷하게 이렇게 효과가 좋았고 대사적인 이득은 이 지중해 식단이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는 나옵니다. 그래서 지중해 식단도 이렇게 이제 건강 관리를 할 때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NEJM에서 저지방식, 저탄수화물식, 이거는 아직까지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저지방식이 좋으냐, 저탄수화물식이 좋으냐.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권고를 하기는 어렵지만 NEJM에 나왔던 저지방, 지중해 식단, 저탄수화물식을 비교를 했었을 때는 저지방식보다는 저탄수화물식과 지중해식이 조금 더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들이 한 20개 이상 나왔었는데요. 대개 보면 저탄수화물식이 초반에 체중 감량 효과는 더 좋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체중이 조금 빨리 빠져야 환자들이 좀 따라가기도 좋고 어드히어런스도 좋기 때문에 저는 보통 초반에는 저탄수화물식을 많이 이제 초저열량의 저탄수화물식을 권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언제 먹을 거냐. 요거는 이제 간헐적 단식이랑 또 맞먹는데요. 이 간헐적 단식은 이제 금식 시간을 길게 만드는 거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12시에 첫 식사를 하고 8시간 내에 모든 식사를 하고 8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굶는 요런 이제 다이어트가 가장 유행이고 그거 말고도 하루 걸러 다이어트 패스팅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루는 마음껏 먹고 하루는 아예 쫄쫄 굶고 하루는 먹고 하루는 굶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얼터네이트 데이 패스팅 다이어트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간헐적 단식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제 효과는 있지만 그냥 한 끼를 계속 줄인 저열량식과 비교를 했었을 때는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는 나옵니다. 요거는 그래서 그 간헐적인 단식과 그다음에 하루 한 끼를 줄인 그런 다이어트 간의 비교인데 그 두 개 중에서 큰 차이는 없었던 걸로는 메타 연구에서는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나는 조금 먹고 참는 거는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하루 한 끼를 마음껏 드시고 대신 하루 한 끼만 드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효과는 있어서요. 사람에 따라서 또 이제 자기의 취향이라든지 이제 조절 능력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처방들을 권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밀 리플레이스먼트입니다. 밀 리플레이스먼트는 하루 한 끼 내지 두 끼를 대체하는 건데요. 특히 회사, 직장인들, 내가 음식을 뭐 먹어야 좋은지는 알지만 이걸 내가 일일이 다 준비하기 어렵고 그리고 누군가가 다 싸줄 수도 없고 이제 알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바쁜 경우는 이제 차라리 저는 그런 경우는 이제 하루 한 끼나 두 끼 정도는 특히 저녁을 보통 권하죠. 뭐 허블라이프라든지 요즘 셀렉스라는 단백질도 많이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식사 대용으로 그냥 아예 그런 걸로만 먹어라 라고 하는데 이 밀 리플레이스먼트도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잘 맞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기는 하지만 밀 리플레이스먼트와 이킨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밀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대개는 그 회사 간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꾸준히 알아서 한 끼 식사를 대체해서 먹을 수만 있으면 요거는 효과를 보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마에서 나왔던 것으로는 이제 다이어트 간에 이제 예를 들어 다이어트 아예 안 한 곳과 그 다음에 저지방식 또 더 저탄수화물식 그 다음에 세 끼를 모두 골고루 균형 있게 먹는 걸 존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그 다이어트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봤던 게 있는데 크게 12개월 내로 이제 결과를 봤었을 때는 어떤 다이어트를 하든 나중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이어트 종류에 따라서도 한번 쭉 봤던 게 있는데 이제 보통은 초반에 이제 조금 더 잘 빠지는 게 에킨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 12개월이 지나면 6개월간에는 조금 더 잘 빠지고 효과가 있는 건 있는데요. 1년이 지나면 어떤 다이어트를 하든 꾸준히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경우에는 잘 빠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빠지는 걸로 나와서 장기적인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이어트 초저열량, 그 다음에 저탄수화물 식사를 할 거냐, 저지방식을 할 거냐, 또는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할 거냐는 다 단기 플랜이고요. 장기 플랜은 이 사람한테 맞아야 되는 게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고, 나는 이걸 해봤더니 할만해. 라고 하는 거를 찾아줘야 되는 게 있어서 비만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취향이라든지 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연구가 있어서 하나를 소개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저는 이 그래프는 환자한테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무릎이 아픈 100kg 되는 여자분들을 어떻게든 이제 체중을 10kg를 빼줬어요. 그래서 90kg에서 이제 한 3년에서 4년을 추적 관찰을 했던 겁니다. 아시겠지만 임상 연구를 3, 4년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거는 임상 연구 중에서 상당히 웨이트로스 메인터넌스를 오랫동안 봤던 몇 안 되는 연구 중에 하나였고요. 한 군은 이제 한 끼를 그냥 계속 줄여라. 때로는 안 되면 밀 리플레이스먼트를 해라. 라고 했던 게 요 위에 군이고 이 군들은 초반에는 좀 잘 지키다가 또 늘다가 그래도 한 끼를 계속 이제 밀 리플레이스먼트를 하고 끊임없이 연구원이 전화를 했기 때문에 원래 체중까지는 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 끼를 줄이도록 하면 다시 또 늘어난다라는 게 이제 답이고요. 이 아래쪽 분은 어떤 거냐 하면 간헐적으로 4개월에 한 달은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다이어트를 그냥 이제 두 끼 대체를 아예 확실하게 4개월에 한 건.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달 정도는 다이어트를 미시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90kg에서 시작을 해서 다이어트를 확 한 달 하고 나면 한 88kg까지 빠지다가
그다음에 3개월 동안에 다시 또 늡니다. 그럼 다시 또 한 달간 확 하고 늘고 빠지고 늘고 빠지고 작은 요요를 반복하는 거예요. 작은 요요를. 3kg 내외의 작은 요요를 반복하는 거는 웨이트로스 메인터넌스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체중이 원래 체중으로 10kg 늘 때까지 방치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3kg 늘면 관리 들어가라. 3kg 늘면 다시 빼라. 이런 것들을 이제 간헐적인 다이어트를 한 달에 일주일 또는 이 연구와 같이 3개월에 한 달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작은 요요를 반복하면서 체중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는 보통 처음에 환자가 왔을 때부터 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체중을 한번 빼고 나면 신경 안 쓰면 한 달이면 원래 체중으로 가고 그걸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렵다. 그래서 이걸 현재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수술밖에 없고요. 수술도 심지어는 살이 많이 찔 때는 엄청 찌거든요. 아이스크림 먹고 술 먹고 이러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걸로 먹어서 찌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3kg 늘면 관리 들어가는 형식으로 정신줄을 놓지 말고 유지를 하자라는 거를 이제 보통은 설명을 해서 조절을 합니다. 체중이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식이 처방을 처음부터 이제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것이 이제 환자를 잘 끌고 나가게 하고 또 장기간 유지를 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정밀 의료가 있다면 사실은 체중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으로도 그렇고 제일 이제 정밀 의료가 필요한 게 체중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아직은 고군분투하면서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실험과 실수를 경험하면서 이제 환자들을 끌고 나가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주현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저희 김슬기 교수님께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먼저 좀 네.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잘 네,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네. 워낙 여기서 비만 치료에 이렇게 또 보게 되네요. 네, 그러게요. 네, 병원에서 보기가 너무 어렵고. 네. 네, 네, 워낙 반갑습니다. 비만, 네, 워낙 비만 치료에 대가셔가지고 사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 아, 관계상 네, 한 네, 네. 가지만 질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산부인과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네. 폐경이 되면 환자분들이 이제 체중 증가가 살이 많이 찌죠. 생기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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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근육량이 줄면서 이렇게 네, 기초대사량이 줄기 때문에 그런 살이 찌는 그런 것도 있다 하면서 네,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선생님께서는 아까 운동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안 좋을 수 큰 있다고 영향은 하셨는데, 없고요. 네, 유지에는 도움이 돼요. 체중을 빼고 나서 유지할 때는 도움이 되는데 초반에는 사실 체중을 빼줘야 되는 게 더 크고요. 그래서 초반에 저는 한 달 정도는 운동 차라리 안 해도 좋으니까 점심 저녁 적게 먹고 한 달 정도는 조금 기운도 떨어지고 힘이 빠지지만 한 달 지나면 적응이 된다. 메타볼릭 어댑테이션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한 달은 오히려 먹는 걸 줄여서 체중을 빼게 하고 체중이 빠진 뒤에 운동을 하도록 저는 권합니다. 보통은. 네. 네. 그리고 비만도가 좀 굉장히 심한 환자들이 많이 네.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처음부터 다이어트 치료 처방을 먼저 하면서 이렇게 좀 지켜보다가 약물 치료를 하시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보통 같이 시작하는 경우가 처음부터 약을 많으신지.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3일은 어떻게든 해요. 근데 이제 또 대부분 주부들이면 산부인과면 이제 사실은 집안의 식구들 식사를 차려줘야 되잖아요. 식사 네. 차리면서 나는 단백질 파우더 먹겠다. 그거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약을 줘야지 좀 한 달을 같이 끌고 갈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사실 불가능한 거를 이제 생리적인 반응과 거슬러 가는 반응을 하는 게 살을 빼는 과정이라서 처음부터 약을 주면서 조절을 하고 나중에 좀 빼놓고 나서 유지할 때는 약 없이 한번 해보자라고 보통은 합니다. 그래야지 어드히어런스도 좋고 환자들도 힘들지 않고 그렇게 갈 수가 있더라고요. 네, 네. 저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김주현 교수님 강의 산부인과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 됐을 것 아,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시간상 오늘 이번 연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